네, 우리가 비만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나는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체질량 지수는 우리 몸무게와 키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허리 둘레는 말 그대로 쉽게 줄자 같은 걸로 우리 복부 둘레를 측정해서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체질량 지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해서 체질량 지수가 23에서 24.9 사이를 우리가 비만 전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5부터 29.9를 우리가 제 1단계 비만, 그 다음에 우리가 30부터 34.9까지를 제2단계 비만, 그리고 35 이상부터는 우리가 3단계 비만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로 봤을 때는 남성의 경우에는 90cm가 넘는 경우,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85cm가 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비만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흔하게 나누는 것은 이제 원인에 따른 비만의 종류를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 비만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그 다음에 뭐 유전적 요인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칼로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든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낮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이 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 1차성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2차성 비만은 뭐 쿠신 증후군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이 내분비 어떤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선천적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제2차성 비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원인에 따른 분류로 봤을 때는 1차성 비만이 약 한 90% 이상을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흔히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비만 치료 약제는 뭐 체중을 빼준다는 역할보다는 이제 식욕을 좀 억제하거나 우리 위장관 내에서 지방 흡수 같은 것들을 억제시켜서 이제 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그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제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 약제였는데 굉장히 치료를 하는 도중에 체중 감소 효과가 좋아서 허가를 받게 됐고요. 국내에는 2018년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근데 이 주사제의 작용 기전은 이제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좋게 해주고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또 분해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위장관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배출 시간을 좀 늦게 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뇌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또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그 비만 치료제가 다 비슷하듯이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간이나 콩팥의 기능이 안 좋거나 어떤 만성질환 등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만이 있다라고 해서 다 주사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주사 치료제는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체질량 지수로서 이제 30 이상 되는 이제 2단계 이상의 비만이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이제 체질량 지수 27 이상의 1단계 이상의 비만 환자에서 적응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식단을 이용한 다이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이제 황제 다이어트, 이제 엑기스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식사를 하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레몬 주스 등을 먹으면서 뭐 몸을 해독하면서 하는 식이요법,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음식으로만 쭉 먹으면서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먹는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한창 좀 유행했었던 이제 탄수화물을 10% 이하로 아주 극소량으로 줄이면서 나머지는 좋은 지방으로 채우는 이제 저탄고지인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다이어트, 식이 다이어트들이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아마 요요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요 현상이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즐겁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이어트들은 이제 식이 조절이 아주 철저하게 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제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단보다는 우리가 골고루 된 영양 섭취를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 나중에 요요 현상 없이 아주 건강하게 체중을 잘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나냐라고 많이 궁금들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식이 조절을 하거나 하면서 급격히 체중을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고 싶은, 그러니까 즉 이제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들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들이 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이 더 많이 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의 근육의 양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양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런 식단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우리 몸은 굉장히 식사를 적게 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저칼로리의 식단을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난 후에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섭취한 음식들을 우리 몸에서는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살이 잘 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마른 비만은 흔히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체중이지만 우리 몸 안에 근육은 적고 그만큼 체지방량이 많은 것을 우리가 마른 비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는 비만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마른 비만은 체질량 지수는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른 비만은 대부분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초저열량 시기를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량이 너무 적어서 근육은 소실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면서 그 근육이 감소한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체형은 말라 보이지만 좀 아랫배가 좀 나오는 그런 체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마른 비만도 비만과 동일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비만 환자들이 3명당 1명꼴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비만은 각종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만성질환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비만 치료 약은 사실 살을 완전히 빼주는 약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히고 적절한 식사,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이 가장 비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식단을 조절하는 다이어트들이 있지만, 우리 몸은 어쨌든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에 맞는 열량을 골고루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1600kcal 전후, 여성은 1300kcal 전후가 되고요. 이런 본인의 기초 대사량은 요즘은 인터넷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기초 대사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칼로리를 섭취를 하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1대1대1 비율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라든지 설탕 같은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좀 거칠고 좀 색깔이 있는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도 붉은 살코기보다는 우리가 생선이나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닭고기 같은 그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방 또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좀 피하시고, 우리가 생선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에서 나오는 기름, 아니면 올리브유 같은 이런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세 영양소도 많이 필요합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색깔이 이제 3가지 이상으로 조합된 과일이나 채소를 섞어 드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루에 물은 1.5에서 2리터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물은 우리가 아침, 점심 사이, 점심, 저녁 식사 사이에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포만감을 유발해줘서 자연적인 포만감을 유발해주는 역할도 해줄 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대사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정량의 물 섭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00분에서 450분 사이는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하실 때 근력 운동을 먼저 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준을 30분에서 90분 사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큰 근육을 사용하는, 대부분 큰 근육은 하체에 분포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신 후에 우리가 좀 숨도 차고 좀 땀도 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체중 감량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잘 이행하시면 비만도 탈출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